안녕하세요, 베리즈에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산회계 1급과 관련해서는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시험 직전에 꼭 보셔야 될 영상에서 제가 30가지 정도의 유형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 영상 끝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시험 직전에 보시는 거고요. 제가 좀 더 확장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요. 자, 바로 오늘 제가 드디어 확장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확장판이라고 하면 어디가 좀 더 색다른가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요약된 강의만 듣고 있다가 나는 분명히 내용은 들을 땐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도저히 응용이 안 돼. 차변, 대변도 너무 헷갈리고 또 차대변에 어떤 계정을 써야 되는지 혹은 계정까지는 내가 밝혀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쓰지 못해서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응용이 당최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내가 회계를 하는데 응용이 잘 안 돼서 새로운 유형을 만날 때마다 좀 많이 무너진다. 점수가 감점이 많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뭐 거래처와 관련돼서는 워낙 자주 언급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비용 코드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아예 명칭을 800번대는 수도 광열비다. 그 다음에 500번대는 가스 수도료와 전력비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같은 명칭을 가져다 쓰면서 코드 번호를 구분해서 쓰도록 이렇게 진행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요. 99회차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자, 근로자들의 코로나 진단 비용을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이 첫 번째 문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즉 보통예금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자, 대변에 나가는 거 쓰시면 됩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는 왜 그렇게 돈이 나갔는지를 보시면 될 텐데요. 자, 60%는 공장 생산직 근로자를 위해서 내준 진단 비용이고 나머지 40%는 본사 직원을 위해서 내준 진단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복리후생 성격으로 쓰세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쓰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는데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 자, 60%는 공장 근로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300만 원에 6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은 이렇게 500번대 제조원가 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내용은 800번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는요. 자, 511번, 811번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차량 관련 지출이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정말 다양하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주유를 한다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면 모두 다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고 하죠. 자, 여긴 제가 수리라고 표현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을 했다라고 할 때에도 역시나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보험료 계정,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즉 다시 말해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세금과 공가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점이 취득할 때의 취득세나 등록세는 이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으로 차량 운반부로 처리하고 있지만 취득한 이후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차량 운반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이 취득록세뿐만 아니라요,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인 매입의 수수료 그리고 취득한 이후에도 혹 자본적 지출입니다 라고 하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종 나오는 것들이요. 차량에 대한 리스료, 렌탈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바로
임차료 계정을 씁니다. 우리가 임차료를 월세 낼 때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를 빌리는 비용에 대해서도 임차료 계정을 쓰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리할 문제가 있었느냐? 자, 사업용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현금으로 납부했다라는 것은 현금이 지출되었다. 현금이 나가는 거죠. 자, 나가는 거 대변. 그 다음에 차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트럭에 대한 취득세였어요. 그게 새로운 신규 자동차이든 신제품이든 중고품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 부대비용 취득세는 이렇게 차량 운반부라는 자산 계정을 써줍니다. 자, 여기쯤 왔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아니, 정리할 거 되게 많았는데 겨우 차량에 대한 취득세 정도만 끝나고 마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굳이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지금 저희가 본 건 일반 전표에 대한 내용만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메인 매출 전표를 진행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선 취득세만 나왔어도 그 이후에 수익적 지출이다, 차량 유류대다, 여러 가지 내용들, 차량에 대한 렌탈료다,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외웠는데 일반 전표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운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취득할 때, 매입할 때는 매입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할 때 우리가 운반비를 부담했다. 그러면 운반비 계정 안 써요. 원재료 써요. 뭐 그 외에도 원재료를 매입할 때 관세나 통관 수수료 모두 다 이제 원재료 쓰고 있고요. 조심할 점은 내가 그렇다면 운반비라는 계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왜? 원재료 매입할 때 내가 운반비를 부담했다라고 하면 원재료라고 쓰면 되니까 운반비라는 계정은 안 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정과목 및 정기 등록에 운반비가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판매할 때 판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하면 여러분들은 뭘로 처리하셔야 된다? 운반비라는 계정을 쓰셔야 돼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데 10,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데 3,000원의 택배비가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13,000원에 물건을 구매했다. 라고 하면 그 물건은 13,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물건을 사러 들어갔더니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자는 물건값 10,000원만 내면 되죠. 자, 그러면 택배비 3,000원은 실제로 공짜인 거냐? 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택배사가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뭐냐? 이 택배회사의 경우에는요. 이 3,000원에 대해서 무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배송비 무료 이렇게 뜬 것은 판매자네 회사는 판매자 회사 입장에서 운반비 계정이 생기겠구나 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볼게요.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와 통관 수수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어요. 그 다음 나간 이유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관세와 통관 수수료를 낸 겁니다. 자, 이런 관세와 통관 수수료 자주 나오냐고요? 네, 그러네요. 105회차에 있었는데 사실은 99회차에도 있었던 거죠.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통관 수수료를 현금 납부했다. 자,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나가면서 차변에 원재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뭐를? 내가 관세나 통관 수수료를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하면 이거 원재료 계정 써줘야지, 원재료를 써야지 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매입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요. 내가 꼭 동시에
원재료 들어올 때 동시에 운반비를 내는 것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입할 때 원재료에 대한 매입, 운임을요. 이렇게 운임만 별도로 낸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나간 돈이야 라고 하면서 차변에 원재료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은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판매한 제품에 대한 화물차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 차변에 판매한 제품과 관련된 거, 매출과 관련되었으면 운반비. 자, 마찬가지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화물 운송비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자,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운반비. 이렇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판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선물 구입과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거래처는 접대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100토스트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들 가식용 토스트를 구매 주문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영수증을 받았대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표와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 대변의 현금, 차변에 우리 직원을 위해서 쓴 돈, 이렇게 간식 구매 비용 이런 것들은 식대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자, 500번대 코드로 쓰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내 회사 직원들, 내 회사 공장 생산직 직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도 나왔어요. 문제 유형은 사실 보시면 이런 영수증 하나 나오면서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무엇에 대한 거였냐면 자, 영업팀에서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문제이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일반 전표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 않는다? 메인 매출 전표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접대비다 라고 거래처에 대한 비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변에 비용 계정을 쓰면서 대변에 카드 결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참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미지급금 쓰시고요. 신한카드라고 쓰시면 됩니다. 또는 미지급 비용도 정답 인정을 해주지만요.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은요. 사실 문제에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결산 문제에서 경과된 부분에 대한 비용 이렇게 기간의 경과를 언급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이런 결제들은 다 미지급금 쓰면 됩니다. 차변에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차변에 접대비를 썼고 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지급금, 신한카드 쓰시면 됩니다. 자, 금전대차거래. 사실 여기에 이제 넣고 싶은 내용들은 워낙 많았는데요. 간단하게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볼게요. 자, 나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우리가 조기상환, 즉 일찍 갚기로 했단 얘기고요. 이자와 함께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자와 함께 다 같이 보통예금은 전체 2,020만 원이 나가죠. 실제로 이제 대출 기간을 보면서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원금 따로 이자 따로예요. 쓰는 명칭 자체가 달라요. 자, 원금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하면서 거래처 나라은행 꼭 써주셔야 되겠고요. 2천만 원의 이자 비용이죠. 자, 이렇게 차입금은 이자 비용이라고 하겠고요. 반대로 대여금은 이자 수익이라고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들 잘 보셨다고 한다면 빌려준 상대방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변에 보통예금에 2020이 들어왔어. 대변에 장기 대여금 때문에 내가 빌려줬던 자산인 장기 대여금 2천만 원과 그 다음에 이자 수익으로 20만 원이 들어왔지. 이렇게 반대편 회계 처리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2천, 이자 30을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내역이나 이런 거 자세하게 없이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문제가 심플하게 알려줬으니까 장기 차입금. 앞선 문제에서도 보셨다시피 거래처 꼭 쓰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래처, 기업, 은행 살펴주시고요. 이자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자 비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자동이체 지급,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94회차에 나왔던 문제나 107회차에 나왔던 문제의 구조가 굉장히 동일하게 닮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잘 푸셔도요. 6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까요? 계속해서 보시는데 이런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유형만 가지고 왔지만 많이 자주 또 출제가 되고도 있어요. 자, 제품 매출 외상대금 400만 원 중에요. 3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대요. 자, 여기서 조심할 점. 많이들 이 동전 발행 약속금을 현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금은 동전 발행 수표입니다.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가 현금이고요. 이거는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받으러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라. 동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동점,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인지 어음인지를 구분해라. 수표면 현금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어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러음이고 거래처 쓰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400이고요. 차변에 이제 받으러음 썼고 그리고 이 1년 대여로 전환했대요.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이게 뭐겠냐면 외상값을 받아야 돼. 내가 400을 받아야 되는데 친구가 돈이 없나 봐. 그래서 나한테 야 300만 원은 너가 은행 가서 융통할 수 있는 어음으로 줄게. 근데 100만 원은 내가 뭘로 하고 싶어? 너한테 돈 빌린 걸로 하자라고 하죠. 이 대여금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겠어요? 나중에 여기 이제 이자가 붙거나 그럴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현금이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현금 대신에 약속금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1년 동안 연장해주면서 대여금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여금으로 바꾸는 거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표현이 뭔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바꾸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혹은 반대로 외상 매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거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구조는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출제자가 조금 더 응용해서 내고 싶다고 한다면 반대로 낼 수도 있겠죠. 회사가 외상 매입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300만 원만 어음을 발행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만 원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1년짜리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바꿉니다. 즉 단기 차입금으로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부채를 줄였지만 내가 나중에 이렇게 갚아야 될 차입금이 부채가 다시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또 단기 차입금 상환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는 내용이 있네요. 자,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하니까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고요. 그 나간 이유는 단기 차입금, 부채 때문에 부채의 요 감소를 위해서 나가주는 거죠. 자, 항상 이 거래처 써놓은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수표거래. 사실 이 수표거래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요 110회차부터 91회차까지 거의 대략 한 20개 이상의 20회차 분량을 분석하는데 일반 전표에서 얘를 콕 집어서 내는 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관련된 예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럼 몰라도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은 꼭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무궁무진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동점 발행 수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타인을, 거래처를 동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현금으로 쓰는 경우 그리고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동점 발행 약속어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수표일 때 현금이 되는 거랑 약속어음일 때 받으러음이 되는 거랑 좀 이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받으러음이 대변으로 나가는 4가지 거래였죠. 자, 대변에 4가지 있습니다. 받으러음이 이렇게 동일하게
대변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있죠. 네 가지. 만기 추심, 즉 만기가 됐을 때 회사가 직접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받아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내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사라지면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냥 이 원금 그대로 다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뭐 추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 넣어줬다. 즉 은행이 자기가 만기 때 받아다 주면서 수고비를 빼고서 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그럼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 거죠. 자, 카드 수수료, 그리고 만기 추심 수수료, 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이런 거 수수료 비용 쓰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부도가 났다. 자, 대손 처리했다가 아니라 그냥 부도 났다 라고 하는 문제들, 부도엄과 수표. 배서양도는 사실은 요건 세모예요. 대변에 받으러움이 갈 때도 있고 사실은 배서양도에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변에 받으러움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받으러움 대변에 가는 경우 뭐 외상매입금을 갚을 때도 있고요. 그 외에도 내가 어떤 자산들을 취득할 때 현금 대신에 어음을 배서양도에서 주는 경우도 있죠. 자, 마지막 할인의 매각거래인데요. 매각거래에서는 요 할인율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꼭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까요? 추심일 때. 자, 요 제가 써놓았는데 사실 저희 시험 문제 99회차에서는 추심 수수료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요 수수료 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거래처 영동상세에 받은 약소금이 만기가 도래해서 당좌수표 수령했다. 자, 요거 당좌수표로 수령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진짜 오답 많이 나왔어요. 이 신청도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당좌 수표를 수령했다라고 했을 때 앞서 보셨지만 여러분들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했다 이거예요. 즉 당좌 수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받은 거 누가 주는 걸 받은 거겠어요. 거래처가 주는 걸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이에요. 이렇게 거래처가 발행해준 수표를 받아오면 현금입니다. 이 문제 이 신청도 많았으니까요. 문제 잘 봐주시고요. 약수금을 수령한 거죠. 만기에. 그래서 만기에 멀쩡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썼지만 만약에 추심 수수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수료 비용을 쓸 줄도 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도입니다. 부도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오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거래처의 모모 가방이 발행한 어음 5천만 원이 자, 부도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문제에 대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뭐 대손 처리해라 라고 하면 대손상각이라든가 이런 걸 쓰겠지만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받으러움이 사라지고 차변에 부도엄과 수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의 경우에는 아직 그 거래처가 완벽하게 망했다, 파산했다, 이제 돈 떼었다 라고 확정을 짓기에는 좀 섣부른 상태이죠. 그냥 만기날 결제가 거부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부도 처리는 어음이 있긴 있는데 그 어음은 유통기한이 좀 지난 어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변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어음의 계정인 받으러음을 줄이면서 차변에 이제 새롭게 상한 어음, 유통기한이 지난 어음이 있다라고 해서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문장 안에 이렇게 부도라고 들어가 있으면 정답은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점. 양쪽에 거래처 똑같이 써줘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배서양도인데요. 자, 배서양도는 이렇게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결제하기 위해서 150을 배서양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에 대해서는 이제 150만 원짜리 한국 거래처를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한국에 외상으로 매입했던 150을 갚고 싶은데 현금이 있었으면 현금이 나가면 돼요. 근데 현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세화한테 받아놨던 어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현금 대신에 받으러움이 나가는 거고 요 거래처도 내가 세화한테 받아놨던 어음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세화로 이렇게 배서양도일 때는 거래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외상매입금 갚을 거예요. 앞서 이제 외상매입금 갚을 때 배서양도 많이 한다고 했죠. 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것도 조심.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타인이 발행했던 당좌수표 회사가 현금으로 적어 놓잖아요. 그걸
은행에 예금시키지 않고 그대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처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외상값 갚을 때 그걸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인한테 받아온 당좌수표로. 내가 현금으로 써놨던 걸 그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약소금을 배서양도에서 지급하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배서양도에서 지급하는 내용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었어요. 뭔가 봤더니 이번에는 요거 조심. 배서양도를 받았다. 그래서요, 바드럼이 지금까지 배서양도에서 지급한 것은 대변에 있었지만 이렇게 배서양도에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차변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서창 건데 바드럼을 배서양도 받으면, 즉 현금 대신에 남의 다른 회사 어음을 받아오면 이렇게 바드럼에다가 그 신흥기전 거래처를 구분해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서양도가 나오면 조심할 점 뭐다? 거래처 조심해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채권 채무와 이 바드럼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배서양도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변에 배서양도에서 주는 경우랑 받는 경우 조심해서 구분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자주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네,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외상매출로 대금 회수할 때요. 현금 받았고요. 나머지 못 받은 거 잔액은 다원이 발행한 약소거음으로 받았다. 문장 안에서 배서양도를 받았다라는 표현 안 하고 그냥 약소금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요건 이제 같은 다원이라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거래처가 모두 다 다원이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배서양도 받은 거기 때문에 요 거래처는 신흥기전으로 서로 외상매출금이랑은 다른 거래처로 써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매각거래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해요. 요 할인료 55,000원은요. 문제에서 매각거래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이렇게 써주는 거. 자, 바드럼이 대변으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변에 바드럼 써놓은 거 보실 거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고 그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사실 이 최근 110회 있었다라고 가지고 왔지만 110회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 이 104회차에도 이미 이런 유형 할인료에 대해서 3만 원 그리고 매각거래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매각거래 보자마자 바로 저 할인료를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써야지 라는 점과 요거는 바드럼이 대변으로 나가는 4가지 경우종에 속해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신다면 바드럼 대변에 쓰고 할인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쓰다 보면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것도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타계정 대체 거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사실 뭐 기부금만 오는 건 아니고 각종 비용 계정이나 자산을 취득할 때에도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그대로 이 제품에 대해서 제공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었죠. 인근 주민센터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기부했다라는 문제. 일단 뭐 기부금 사례가 잘 나오니까. 자, 원가 시가 있습니다. 시가 중요하지 않아요. 원가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변에 제품 200, 역시나 기부금도 200, 그리고 타계정 대체라는 건 제품을 등록하실 때 적요칸에 이렇게 8번 숫자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또 있나? 네, 있어요. 원재료를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리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장의 기계장치 수리니까 수선비 500번 코드로 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이 원가 그대로 사라질 때 적요 8번입니다. 뭐 아무거나 적요 8을 누르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이 판매되지 않고 원가 그대로 사라질 때, 차변의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이 올 때 그때 여기에다가 쓰는 거죠. 자, 역시나 유사한 문제. 제품 한 세트에 대해서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자, 견본비 계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차변은 견본비. 내가 가지고 있던 제품이 판매되는 게 아니라 원가 그대로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재고자산에 적요 8번을 넣어주며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냐고요? 네, 또 있네요, 여러분들.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이 화재로 소실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재손실이라고 쓰면서 제품에 이렇게 적요 8번 타개정 대체를 또 쓰도록 하고 있죠. 이처럼 대변의 제품이나 원재료가 원가 그대로 사라질 때 우리가 타개정 대체를 씁니다. 자, 불우토끼 성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다. 요거는 이제 기부금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요. 뭐 제품으로서 원재료로서 이렇게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들도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기 겸 보호단체 기부금을 보통예금에서 기부했다라는 문제까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죠. 현금 줄 때도 있고, 계좌이체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외사 원재료나 제품을 줄 때도 있다는 거죠. 자, 대손거래입니다. 대손은요, 대손에 대한 예측은 결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앞에 일반 전표에다가 나오는 문제는 뭐가 있더라? 이 대손에 대한 확정이나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하는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했을 때 거래처 파산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으면 충당금 잔액을 먼저 살펴봐라. 충당금이 충분하면 모두 다 대손 충당금으로 쓰고 만약에 없거나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써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나 대여금이 올 수도 있다더라. 그때는 그들의 다음 코드 번호의 충당금을 쓰며 부족한 경우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고요.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할 때에는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볼게요. 매출 거래처 지수포장에 파산으로 인해 외상 매출금 회수 불가.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손 발생일 직전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2만 원이다. 문제 굉장히 친절합니다. 대손 충당금이 32만 원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대변의 외상 매출금 사라지면서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그 다음 코드 번호로 109번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 180을 대손 처리하는데 충당금 잔액은 32만 원. 그럼 이제 148만 원이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문제도 달러가 이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꼭 파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대손 처리를 했다는 거죠. 자, 대손 발생 직전에 외상 매출금이 500.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사라질 때 충당금 다음 코드로 500. 나머지 부족한 거는 대손 상각비죠. 요 규칙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봅니다. 여기는 단기 대여금이었군요. 회수불능이 되어서 대손 처리하다. 자, 그래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을 가져다 쓰죠. 자, 단기 대여금 동행기업이라는 거래처와 함께 300을 쓰는데 충당금 잔액이 66. 자, 그래서 요 114번 코드의 다음 번호 115번에 66만 원 대손 충당금 써주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 왜냐? 여기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올 때만 대손상각비, 이렇게 대여금이나 미수금일 때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기에 항상 문제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전기에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죠. 차변의 보통예금. 자, 대손 처리했던 채권의 회수는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외상 매출금 회수니까 외상 매출금 다음 코드에 109번 코드에 대손 충당금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외상 매출금이 108번 코드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다음 코드로 써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대변에 대손 충당금 쓰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11번 유형자산인데요. 이 내용 다음에 연결해서 진행할게요.